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게 돌대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게.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날이 덥습니다. 너무 덥네요. 진짜. 반팔을 꺼내 입은 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열대야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을. 아니 더운 것도 더운 건데 햇볕이 너무 세요. 맞아요. 오늘 오후에 이제 밖에 나갈 일이 있어서 좀 돌아다녔는데 네. 머리카락이 막 약간 녹는 느낌? 저는 집이 조그만데 채광이 진짜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보통 선크림을 안 바르잖아요. 요새는 더더구나 그렇죠. 바깥에 안 나가니까. 근데 밤에 거울을 보는데 코가 빨간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어머 집에서도 선크림을 발라야 하는구나. 오, 해가 그 정도로 들어와요. 네. 낮에 집에 정남양. 있을 기회가 없어서 저희 집도 해는 잘 들어올 텐데 사람 없는 곳에서. 저는 원래 피부가 좀 약간 강한 타입이어서 선크림 안 발랐는데 올해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선크림 샀어요. 필요하죠 이제 진짜. 저도 맨날 발라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로션 같은 것도 아예 안 바르고 살다 보니까 뭘 바르는 게 몸에 안 배요. 막 한번 크게 호되게 이제 당해봐야 이제 하게 될 텐데 올 여름 호되게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네. 자, 저희 지난 방송 이후에 게시판 또 뭐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요. 하나씩 소개해 볼까요? 우선 제로드 0704님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셨는데 책을 읽었습니다. 읽으셨대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네요. 노인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가 이렇게까지일 줄은. 아마 임 계장 이야기를 읽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오래된 곳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저자분의 노고에 고개가 숙여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해 보입니다. 네. 이 책은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베스트셀러에도 오르고 또 저자분도 여기저기 언론이나 여러 지면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그만큼 이 문제와 상황에 대한 독자 또 시민들의 관심도 깊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유튜브 댓글도 있는데 소개해 주세요. 풀씨 날린다님께서 사용자 친화적 공동체가 SNS가 대표적일 텐데 비대면 시대에서 더욱 역동을 상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갈수록 마이크로 개인화되면서 넘쳐나는 정보란 무엇인지, 나아가 그런 환경 속에서 시민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타인과의 차이에 무관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박알라딘의 공통 향유점이 넓어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이 댓글을 보고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네. 지금 하게 됐는데요. 네. 이 푸시날린다님은 하나의 댓글을 더 남겨주셨죠. 네네. 진보 성향 정치인들이 자기 생안에 원하는 걸 이루려다 무리한다라는 의견에 네네네네. 네, 동감한 느낌님이 동감하는데요. 말씀하셨던 건데. 네. 그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가 정치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개인과 주변에 피해를 많이 준다는 걸 느낍니다. 네. 네. 맞아요. 이거 너무 그때 뼈를 때리는 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책 내용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소개하고 같이 나눴던 얘기에 공감해 주셔서 더 네. 감사하고 좀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조금 반대로 나 아니면 댓글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저기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근황 토크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첫 번째 코너인 산책 판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달의 산책과 판책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죠. 산책 판책입니다. 최근에는 뭐 거의 산책 코너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번에는 황주부님 차례죠. 네. 어떤 책 사서 읽으셨어요? 저는 그 영어는 세 단어로 그리고 이제 부제가 100문장으로 끝내기라고 하는 영어 책을 골라왔습니다. 영어 공부를 또 새삼스럽게 시작하신 겁니까? 새삼스럽게가 아니라 약간 왜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연초가 되면 영어 책을 꼭 한 권씩 산다. 뭐 그렇죠. 이런 약간 습관처럼 저는 한 4년, 5년 전부터 영어 책을 매년 그래도 한 2-3권씩은 사온 것 같아요. 그 마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언젠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가요? 그러니까 딱히 갑자기 필요한 건 아닐 거잖아요. 아니 제가 사실 여행을 좀 좋아해서 주로 이제 남편과 자유여행을 다니는데 저희 남편은 진짜 원래 약간 부끄럼도 많고 이래서 정말 입을 한 마디도 안 떼요.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저는 진짜 올해는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어에 대한 그런 욕구가 좀 있어요. 그리고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어떤 언어 하나를 모른다는 게 어떤 하나의 세계를 접하기 되게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언어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그게 영어만이 아니라 어디에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여행을 갔을 때 이탈리아어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앱을 깔아요. 이탈리아 회화 앱 같은 거 있잖아요. 가서요? 아니 가기 전에 갔다 해야 되지 와서. 않나요? 갔다 와서요? 저는 항상 이렇게 약간 뒷북이거든요. 갈 때는 어떻게든 되겠지. 고 가서 막상은 좀 잘 지내다가 와서는 내가 다음엔 기필코 이러면서 약간 앱을 까는 스타일인데 이 책은 제가 한 4-5년 동안 산 영어 책 중에 제일 좋았어요. 이 책이 제 기억으로는 네. 요 몇 달? 한 1년 정도 네. 전에 또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콜로케이션 사전이라는 책을 그때는 네. 영어 책이었는데 영어를 약간 그냥 우리가 너무 그냥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뭔가 맥락이 있고 약간 고급지게 제가 영어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그 책을 골랐었어요. 근데 이 책은 전혀 다른 마음으로 골랐습니다. 이 책은 그 네. 표지 제목과 표지에서 딱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보여주잖아요. 네. 그 영어는 세 단어로 돼 있고 밑에 이제 띠지에 네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X 표시가 돼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 My hobby is reading books라고 하는 것이 틀렸고 나의 취미는 책을 읽는 것이다. 독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올바른 문장이 뭐냐면 I enjoy reading. 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네. 풀어내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정말 몇 안 되는 문형인데 네. 우리가 그걸 자꾸 뭘 만들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왜 영어를 못하지? 근데 못하지가 딴 게 아니라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머릿속에서는 한국말로 맴돌아요. 근데 그쵸. 그게 I 해놓고 그 다음에는 막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를 말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를 뭘 써야 될지 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to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관사는 뭐를 해야 될지 이게 무슨 수거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그러면 속해 있다가 영어로 뭐더라 결국 이러면서 사실 한마디도 못하는 건데 그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을 있는 그대로 영어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말을 그냥 그 뜻이 뭐야 네가 전달하고 싶은 뜻이 그걸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을 그냥 너무 툭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줘요. 그게 생각보다 되게 효과적이에요. 왠지 또 신뢰가 가는 게 저자가 네. 나카야마 유키코라는 일본 분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어떤 영어 공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 네네네. 그리고 또 이런 방식의 그 패턴 학습법 같은 거에 최강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도 메모를 해놨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한 권으로
읽는 세계사 이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때 읽었던 충격이 있는 거예요. 세계사 그러면 보통 한 6권, 7권의 시리즈물로 딱 돼야 그래도 내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봤다라고 생각이 들 때였는데 한 권으로 그것도 굉장히 두꺼운 분량이 아니라 짧은 분량 안에 굉장히 스킵하면서 되게 정리가 정말 잘 된 책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역시 일본 애들은 좀 달라. 이런 느낌을 줬던 책이고요. 저는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다 읽었는데 되게 놀라운 점이 뭐였냐면 이 책의 동사가 거의 한 10개밖에 안 나와요. 문장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게 만능 동사라고 불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take, get, include, 뭐 use, enjoy 뭐 이런 몇 가지. 영어 사전 보면 이렇게 2페이지 넘게 설명이 돼 있는. 네. 근데 그게 막 어렵고 이상한 논법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수거를 외우고 굉장히 많은 단어를 동원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쉽게 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내가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못 해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띠지에 보면 뒤에 그 추천사가 있잖아요. 추천사 중에 너무 제 마음하고 딱 맞는 추천사가 있어서 하나 읽어드리려고요. 뒤죽박죽 문법 지식에 회화 실력인 엉망인 나 같은 시험 영어 뇌를 명쾌하게 통하는 영어 뇌로 변신시킨다. 그래서 약간 시험 뇌와 영어 뇌가 뭔지가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딱 이렇게 한 번에 오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즐겁게 다 읽었습니다. 아니 그 100문장이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띠지에 있는 I enjoy reading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다른 문장들도 몇 개 좀 들려주세요. 감이 확 올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요. 영어 발음에 대한 압박과. 아니 발음은 그냥 그 한국어처럼 해주세요.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딸은 대학생입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해볼까요? 딸은 대학생입니다. 딸은 대학생입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있어요. 그 아까 띠지에 나온 대로 하면 네. 딸은 대학생입니다. My daughter is is 대학생 영어로 뭐죠? 하도 오랜만에 기억도 안 나는데 대학생 영어로 단어로도 영어를 하도 안 써가지고 대학생이란 단어가 아니라 student of university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래요? 아닌가? 난 갑자기 너무 그냥 그럼 알려주세요. university student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문장으로 만들 때 my daughter is a university student. She majors in music. 그러니까 영어 음악을 전공한다 이렇게 보통 문장을 만드는데 그냥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my daughter studies music at university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되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장을 사실은 많이 어려운 문장이 아니지만 되게 딱 확연하게 딱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 전공하는 대학생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내 딸은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뜻이 다 통하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쉽게 할 수 있는 걸 충분히 변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식 문형을 익히게 해주는 거군요. 주어, 동사, 목적어 딱 이렇게만 표현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거기다가 뭐를 넣고 부사구를 넣고 가주어를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약간 감은 오네요. 네. 감이 참 읽어보면 대충 나중에는 막 스스로 어떤 문장이 나오면 이 영어로 막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어떤 뜻일까? 이게 맞을까? 이렇게 되게 궁금하고 가리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기는 책이었어요. 야, 아니 김느낌님 영어 공부 한창 하셨잖아요. 집중해서 인텐시브 과정을 하셨잖아요. 저는 영어 공부를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책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김느낌님이 갖고 계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가령 그 my daughter is university student. Her major is music. 이라고 말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꿀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누군가 가르쳐 와서 이제 알려줄 수 있잖아요.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봐. 라고 할 때 저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저걸 그냥 딱 읽어서는 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직접. 그럼 이 책이 잘 구성된 거네요. 왼쪽에는 우리가 만드는 것 같은 거 보여주고 오른쪽에 다시 이 책에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걸 또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방식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끼리 영어를 시켜요. 계속. 대화를요?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동안 원어민이 한 명 이렇게
막 파놉티콘처럼 가운데서 감시하고 있고 한국 사람들끼리 뭐 주제 어떤 토픽을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냥 자기 뭐 하고 있었는지 뭐 얘기하기도 하고 막 요즘에는 영화 같은 거를 클립을 잘라가지고 연기를 막 해요. 영어로 하는데 언제 영어가 는다고 느끼냐면 되게 말도 안 되는 콩글리시를 할 때 끊임없이. 네. 그때 저는 오히려 영어가 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어디 우연히 이제 외국 사람 만나서 하게 되면 대부분 하는 게 콩글리시인데 다 알아들어요. 어쨌든 내가 말을 이렇게 어렵거나 부자연스럽지 않게 내뱉을 수 있다라는 감각인가요? 아니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그러니까 내가 말을 어렵게 내뱉든 부자연스럽게 내뱉든 일단 나온다. 이상한 말을 내뱉든 가장 좀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약간 한국 사람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냥 그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왜냐면 20년 배웠잖아요. 영어를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그렇기 때문에 엔간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냥 많은 분들이 공감 못 하실 것 저도 같은데. 공감 못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일상생활 배가 고프다. 난 이게 좋아. 이건 싫어. 그 정도는 되죠. 이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설령 어법이 안 맞고 약간 단어가 좀 잘못 쓰였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다 알아들어요. 외국인이 다 알아듣고 그 과정에서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걸 아무리 외워봐야 그 상황에 안 나와. 뭐든 나오는 게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영어를 실제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요. 시험 보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영어 공부를 정말 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고. 아니 근데 바갈라디님은 그리고 공교육 20년 말씀하셨지만 저희 때만 해도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알파벳 배우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알파벳 I'm a student. 이거부터 배웠어요. 필기체 이런 거 10번 써오기 이런 거 아직도 되게 기억이 남는데. 그렇죠. 그러네. 공교육이 20년 아니고 한 10년. 10년 정도는. 하여튼 뭐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거 책사에다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영어 이렇게 공부법까지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너무 신기한 경험인데. 그 책은 뭐 영어 공부하든 안 하든 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재미있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영어 책 보면 이제 어떤 뭐 태도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패턴을 계속 연습시키거나 이런 책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시장에 제가 영어 책을 찾아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실용적인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영어의 모든 뭐 듣기나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걸 다 커버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할 때 그거를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나는 짧게 단문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래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은 황주부님께서 산책 판책으로 가져오신 책 영어는 세 단어로 이 인플루엔셜 출판사에서 나온 나카야마 유키코의 책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그럼 주제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한 가지 주제나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나눠보는 시간이죠. 주제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인생의 사치 플렉스인데요. 이 플렉스, FLEX. 한국에서는 이 힙합 문화가 그렇죠. 인기를 끌면서 이제 이 말이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약간의 이제 그런 힙합퍼들이 실제로 정말 저작권을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근데 그걸 막 차곡차곡 모아서 뭐 주식에 투자하고 이 힙합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걸로 이제 난 멋으로 내 얘기를 노래를 해서 그만큼 부를 얻은 거잖아요. 네. 이것도 뽐내야죠. 나 성공했다. 그래서 막 이 장신구 같은 거, 금목걸이, 그렇죠. 체인, 일종의 그 멋진 허세,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런 정도가 될 텐데 요즘에 좀 유행어처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너 요즘 그거 괜찮던데 이러면 약간 예전에 겸손하게 아이 뭘 이게 아니라 어깨 한번 딱 으쓱해주면서 이게 이제 플렉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우리 각자 삶에서 좀 사치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아니면 우리 삶에서 좀 사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산책 코너에서 그 황주부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셨으니까 주제책은 김느낌님 먼저 해볼까요? 네. 제가 플렉스라고 하면 네. 저는 사실 이렇게 플렉스를 사실 이 주제를 놓고 되게 고민했어요. 내가 뭘 사치를 하면서 살아왔지? 나의 삶은 굉장히 빡빡했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거는 좀 개인적인 기준인데 네. 제가 이제 공연을 또 한 15년 정도 했어요. 옹대에서 공연을 본 것도 아니고 했다. 네. 그렇죠. 뭐 많이 하진 않았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이제 횟수를 꾸준히 15년 정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시간이 나한테는 약간 그런 사치. 그 시간 자체가. 네, 그 뭐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생계와 관련된 활동도 아니었고 그런데 뭔가 나의 그 마음을 풍요롭게 해줬던.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떠올랐고, 그래서 이제 저는 15년 동안 했던 일이 연출이었어요. 연출. 공연 연출. 이제 음악 공연의 연출. 근데 이제 저희 공연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는 공연이었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줄줄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들어가고 이게 아니고 약간 뭐 어떤 때는 라디오 공개 방송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어떤 때는 오디션 방송처럼 만들기도 하고 사실 이제 지금도 제가 약간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슈퍼스타 K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그 포맷을 썼습니다. 그 완전 똑같은 포맷을 고발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이건 나중에 딸내미한테나 얘기해줘야겠네. 어쨌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저는 원래 연출이었는데 하다 보면 빵꾸가 나요. 빈 곳을 메워야죠. 네, 빈 곳을 메워야 돼서 처음에는 이제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노래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꼭 보컬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기를 배워야 했어요. 네. 그래서 배운 악기가 기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 기타 선생님이 쓴 책이에요. 혜민쌤? 네. 이분이 그 한국 그러니까 현재 네. 통기타 그 강사 탑입니다. 그러니까 1타 통기타 1타 통기타 강사. 그렇죠. 네. 이분의 책이 혜민쌤의 스트럼 스타일. 네, 스트럼 스타일. 근데 이거 저희 같이 음악 잘 모르는 분들 스트럼 스타일이 무슨 말인지 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스트럼 스타일은 그냥 멋있게 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쓰는 이 반주 기법이 있어요. 그게 약간 좀 일관성이 있는데 그걸 스트럼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그냥 이분께서. 그래서 이제 스트럼 스타일이라고 하면 혜민쌤 하면 뭐 스트럼 스타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통기타도 이 어쿠스틱 기타도 치는 게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유명한 노래가 딱 떠오른다. 뭐 요즘 같으면 이제 깡이 유명하죠. 깡을 뭐 어쿠스틱 기타로 치긴 되게 힘들지만 꼭 이런 게 아니라 뭐 예전에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한참 할 때는 뭐 본능적으로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또 전국의 중딩들이 다 집에서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알려주는 약간 그런. 그래서 이제 이분 유튜브에 이름 쳐보면 그 굉장히 많이 나와요. 클립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카페가 있는데 네. 거기 가면은 거의 광신도들이 한 11만 정도 있습니다. 오, 진짜 많네요. 네. 그리고 이분이 뭔가 이제 어떤 카피 이제 커버라고 하는데요. 어떤 노래 커버를 딱 올리면 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이 이제 오프라인 그 강습소도 운영하시거든요. 저 다닐 때는 그게 회기동에 있었는데. 아 진짜 그분한테 배우신 거예요? 다녔다고요? 네. 오. 당연하죠. 아니 왜냐하면 그 공연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노래들이 되게 특이한 노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악보가 없는 시중에 악보가 없고 그리고 뭐 가령 뭐 김동률의 데자뷰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김동률도 몰라 악보가 이 김동률이 안 쳤어요. 그래서
그 이병우라는 굉장히 유명한 네. 기타리스트가 그 반주를 만들어줬는데 김동률도 어떻게 치는지 몰라. 그럼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귀가 좋은 사람들은 이걸 듣고 따야 되는데 아 도저히 이거는 우리 팀에서 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혜미 쌤한테 가가지고 레슨을 이제 그걸로 이걸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한 노래가 그 유튜브에 상당히 인기 리스트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왜냐면 그걸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커버를 하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혜미 쌤만 이렇게 딱딱 해가지고. 그런 또 깊은 인연이 있는. 그럼요. 그래가지고 꽤 오래 배웠어요. 한 2년? 와. 2년 배웠는데 제가 연습을 게을리해서 기타를 그렇게 잘 치지는 못하고 어쨌든. 아니 책은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악보집이던데요? 네. 악보집이에요. 네, 악보집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살짝 놀랐어요. 뭔가 좀 다른 컨텐츠가 있겠지 딱 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악보인 거예요. 앞에 딱 머릿말 한 페이지, 나머지 다 악보. 책 자체가 플렉스네. 그러니까 그렇지. 기타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전혀 쓸모가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네. 제가 도서관에 갈 수가 없잖아요. 전면 다 금지가 네네. 돼서. 맞아요. 그래서 저희 책을 고를 때 일단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느낌님이 딱 이거 딱 주제책을 하시자마자 샀어요. 왔는데 이건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야. 다른 의미로. 이번 기회에 기타를 배워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 조카가 지금 기타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조카한테 생일 선물로 주기로 약속을 하였답니다. 정말 한 페이지만 봤어요. 저는 머릿말. 뭐 방송의 준비 과정 자체가 플렉스로 가득 차 있네요. 이거 근데 굉장히 정말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알아. 이게 이 기타를 좀 약간 여러 가지 커버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그 반주가 허술해요. 딱 들으면 되게 단촐해. 별로 폼이 안 나는데 그 혜민 쌤의 커버는 항상 굉장히 충실합니다. 좀 풍성해 보인다. 네, 그렇죠? 그렇죠. 내가 가진 실력에 비해서. 네, 그렇죠. 그거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될 정도. 다른 악기가 없어도 매력적이다. 딴지를 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구나. 기타 되게 잘 치시고. 저는 이런 악기 배움과 관련된 책을 골라오셨다고 해서 이런 거 떠오르더라고요. 그 서점에 가보시면 예술 분야가 있잖아요. 예술 대중문화라고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분야에서 영원히 팔리는 스테디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뭐예요? 여기 베스트셀러 목록 보시면 늘 들어가 있어요. 스즈키 바이올린 뭐 교습. 그 다음에 또 무슨 쌤의 통기타 뭐 이런 그 악기 배우는 것들이 마치 이제 그 예전에 세광에서 나왔던 무슨 바이엘 같이 그냥 영원히 팔리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다 초급만 팔려요. 맞아요. 초급만 팔리고 중급부터는 판매량이 급감합니다. 이해가 되네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 공연을 못한 지가 이 팀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다들 아빠가 됐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출산 시기가 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한 4년 정도 됐어요. 못한 지 4-5년 정도 됐어요. 공연 못한 지가. 근데 다들 하고 싶어해 너무. 이 자체가 되게 플렉스예요. 유부남들한테는.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겠네요.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플렉스라는 얘기 듣고 되게 좀 잠깐 옛날의 추억에 젖었다가 이내 또 우울해지는. 네. 기타 말고는 악기를 다룰 줄 알거나 배워본 거 있으세요? 트럼펫. 트럼펫은 되게 특이하다. 그거는 초등학교 때 그런 밴드부 있는 친구들 아니면 애국조회 할 때 부르던. 저희는 고적대라고 했는데. 아니요, 이게 약간 그 거짓말 같은 얘기인데 이 밴드를 되게 오래 전에, 그러니까 저랑 15년 전에 같이 시작을 하신 분이 계세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저희가 비슷한 시기에 빅밴드 재즈에 빠져가지고 브라스 또 이런 거. 그분은 색소폰, 저는 트럼펫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아마추어들 사이에 기타 치는 사람 되게 많고 피아노도 많아요. 뭐 어렸을 때 많이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간주도 많이 하고 구하기가 쉬운데 브라스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달이 안 되겠다. 아예 초전문가가 아닌 이상 일반인 사이에서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 트럼펫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트럼펫을 뭐 연주를 할 수 있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 그것도 거의 독학으로 배워가지고 거의 트럼펫 그
이 학습의 패턴이 있어요. 트럼펫은 무조건 달리기를 해야 돼요. 호흡 때문에. 네. 안 그러면 저처럼 이제 중년으로 가는 남자들은 산소 부족. 산소 부족으로 소리 자체를 낼 수가 없어요. 이 일정 이상의 보갑이 나오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왜 그 스윙걸즈라는 되게 유명한 빅밴드 재즈 하는 그 학생들 나오는 영화 있어요. 일본 영화. 네. 거기도 보면 맨날 러닝하고 그리고 이제 유리창에다가 그 티슈 하나 붙여놓고 맞아요. 입으로 계속 안 떨어지게 그런 기억나요. 훈련 그 되게 인상적인 장면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하다가 일상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되고 근데 김느끼님 되게 정말 플렉스하네요. 그러니까. 악기들이 일단 범상치 않아가지고 일단 그거 한번 배웠다고 해도 너무 달라 보이는 느낌이 있네. 근데 이제 이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약간 이렇게 겉만 번드르르 하고 실제로 어느 날 뭐 가서 이거 한번 불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사색이 되는 저도 약간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이고요. 어쨌든 그 형님하고는 이제 그 우리의 마인드는 약간 이런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뭐 음악으로 평생 승부를 볼 것 같진 않고 그냥 이렇게 조금씩 해서 죽기 전에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 정도의 마인드여서 어쨌든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됩니다. 약속을 해서. 황주부님께서는 뭐 악기 저는 피아노를 꽤 오래 쳤어요. 지금은 전혀 안 치세요? 지금은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사 갈 때 디지털 피아노를 선물을 받았어요. 저희 제부한테. 그래서 저도 초급 책을 다시 그 반주법 있잖아요. 저 때는 그냥 반주법 이런 책이 아니라 그냥 있잖아요. 소나티네 소나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냥 쭉 나가는 통으로 다 연주하는 거였는데 그냥 그런 걸 하다가 지금 이제 코드 중심으로 그쵸, 반주하는 게 코드도 많죠.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코드 책을 사가지고 이 한 권을 내가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다른 걸 치리라. 근데 그 한 권이 여전히 피아노 위에 떡하니 얹혀 있다는.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됐어요. 아까 초급만 팔린다는 얘기가. 뭐 이런 플렉스 얘기를 하니까 저는 피아노를 전혀 칠 줄 모르는데 네. 제 집에는 업라이트 피아노가 있습니다. 네, 그 옛날 삼익 피아노. 제가 산 건 아니고요. 네.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이제 뭐 괜찮게 살았나 봐요. 그때 피아노 흔치 않았는데 물론 그때가 막 피아노가 많이 팔릴 때긴 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피아노를 딱히 치진 않는데 이걸 버리긴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사회 나올 때쯤에 자기 친구 중에 피아노 학원을 연 친구한테 그걸 빌려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피아노 학원 문을 닫으면서 이 피아노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사연 참 많다. 네. 그래서 약간 소설 같은 얘기다. 마침 제가 그 즈음에 이제 집에서 나와서 개가를 할 즈음이라 이제 저한테 그것 좀 맡아줄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동하는 비용만 네가 낸다면 뭐 피아노 집에 있으면 또 배울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갖다 놨는데 네. 지금은 일종의 뭐 진열장이라고 할까요? 근데 가끔 느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피아노를 이렇게 건들 때가 있잖아요. 툭 칠 네. 때가 네. 정말 이건 악기다. 근데 그 가구를 칠 때와는 이 울림이 달라요. 이거 소설 쓰면 재밌겠는데요. 피아노 1인칭 시점으로. 제목은 업라이트. 저희 오늘 플렉스 내 인생의 사치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책은 김느끼님께서 가져오신 혜민쌤의 스트럼 스타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황주부님께서는 또 어떤 책 가져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부제가 소비사회를 사는 현대인의 정경. 근데 이 제목이 네. 아이러니합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사치를 할 수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그쵸. 드는데 이 안에서 보면 로빈슨 크루소도 사치를 했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치라는 게 과연 뭘까 저자가 묻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동물들은 사치를 안 해요. 저 필요한 것만 그쵸.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잡았을 때 그냥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사냥감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사치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필요 이상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치라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쌓아놓고 비축해놓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로빈 크루소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혼자 살면서 막 경작을 하잖아요. 밀을 뿌리고 뭘 하고 그리고 막 가축을 치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먹고도 남아 돌고도 더 남아 돌 만큼 경작을 해요. 그럼 사실 되게 수고롭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차피 나 혼자인데도 그 많은 걸 쌓아놓고 혼자
밤에 굉장히 흐뭇하게 걔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거면 로빈슨 크루소는 왜 그랬을까? 그 미래에 대한 여유분이 주는 어떤 감각. 이것이 사실은 그 사치스러움의 근원적인 것과 다 있다라고 이제 저자가 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주제를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왜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저한테는 플렉스라는 정서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약간 그러니까 사치라는 게 약간 뭐랄까 나의 사치를 약간 과시적인 어떤 그런 어깨 뻥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그때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데 사치스럽지라고 돌아보니까 제가 옛날에 되게 사치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근데 그때 뭐에 내가 사치를 했나를 돌아보니까 속옷하고 화장품에 사치를 했더라고요. 딴 데는 다 돈을 안 썼는데 속옷을 굉장히 비싼 걸 입고 화장품을 되게 비싼 걸 발랐어요. 그럼 내가 왜 그 두 가지에만 사치를 했을까? 돈을 많이 썼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두 개는 남들이 알아차릴 수 없는 거예요. 나만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속옷은 내가 뭘 입었는지 모르잖아요, 남들이. 화장품도 그 결과물로서 차라리 성형을 하면 남들이 알아봐 줄 수 있지만 내가 화장품을 좋은 걸 쓴다고 해서 쟤는 되게 비싼 화장품 쓰고 사치스러워라는 거를 알아봐 줄 수 없는데 약간 뭐랄까 저한테는 그런 걸 드러내는 게 되게 부끄럽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치스럽고 필요 이상의 돈을 쓰고 이러는 것들이 이게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되게 부끄러운 거? 이런 정서가 저를 되게 지배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치라는 정서 그리고 그것도 되게 과시적? 이게 나 멋져. 이런 사치는 되게 멋있는 것 같아라는 정서 자체가 저한테도 지금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제가 뭔가를 소비하면서 되게 자랑스러울 땐 있어요. 진짜. 어떤 거 살 때 자랑스러워요? 저는 싼 걸 살 때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 좋은 걸 싸게 샀다? 그러니까 왜 이게 남들이 제가 이제 묻거든요. 이거 얼마로 보여요? 이렇게 저의 단골 그런 거 대사가 있어요. 맞아요. 자주 하시죠. 그렇죠? 이게 얼마로 보여? 그럼 사람들이 5만 원? 3만 원이라고 다운 막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거를 이 좋은 걸 내가 10,000원에 샀어. 이게 전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런 질문 하실 때 상대들은 보통 반대로 생각한다고요. 아 진짜 어떻게? 아 이걸 너무 싸게 얘기하면 네. 그렇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사실 생각보다는 조금 높여서 얘기하기 마련이거든요. 마치 200원 이러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 건데. 마치 나이를 물어볼 때 보이는 것도 좀 낮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이거 얼마나 보여 이러면 좀 올려서 얘기를 하죠 보통. 그렇구나. 몇 살로 보여요? 그럼 3살. 이렇게 하면 내가 무조건 이기는 건데 그걸 뭔가 맞춰주는 약간 그런 것이 제가 눈치가 없는 거군요. 약간. 근데 어쨌든 이 일종의 그 네. 심리는 네. 그 인사이트죠. 인사이트? 이게 얼마나 이제 가성비가 좋은 소비를 했느냐. 네네. 그런 걸 알아볼 줄 아는 나의 안목, 그렇죠. 안목에 대한 약간의 과시 그런 거. 그런 게 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이 책은 네. 뭐 이제 소비 사회나 네, 뭐 현대 뭐 상품 자본주의에 대한 뭐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이런저런 논의나 이론들을 네네. 제시하면서 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얘기들을 같이 섞어서 얘기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책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뭐 장 보드리아르의 뭐 이런 사실 뭐 베블런 효과 막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되게 들어본 얘기는 많은데 이걸 되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왜냐하면 그다음에 계열을 나누기도 되게 어렵고. 그런 건 그리고 대충 얘기하면 상대도 알아들은 척하고 같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요구받지 않죠. 근데 이 책의 이제 목차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글을 마치며의 제목이 책을 책으로 읽기예요. 이 제목이 굉장히 적합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소비 사회에 대한 거대한 어떤 이론이 있고 이 이론이 어떤 식으로 전개돼 왔는지와 이 소비 사회 이론에 대한 또 되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소비 사회를 또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이론들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스토리가 있는 소설처럼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너무 어렵지 않게 증여론이 대충 이런 뜻이구나. 우리 뭐 포트라치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인디언들이 뭐 파티를 하는데 막 얘네들이 뭐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서 거의 미친 것처럼 다 파괴해버리고 다시 무일푼으로 돌아간다더라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두 개로 딱 정리를 내서 이론적으로 딱 너무 쉽게 잘 전달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비 사회에 대한 이론적인 뭐랄까 개론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접근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좋은 책 같아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네. 사실 플렉스가 되는 사회를 살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저도 모르게 제가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약간 분위기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은 책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은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약간의 어떤 허세로 네. 비춰지기도 하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플렉스인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좀 허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향이 제 보기에는 김어준 씨 때문에 약간 심화되는 측면이 좀 있는데 무학의 통찰. 그 양반이 책 팔면서 무학의 통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무학에서 통찰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뭔가 책 읽기가 없어도 이런 얼마든지 그 대체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약간 팽배해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은 저도 가끔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 많이 접하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네. 이제 책을 읽는다. 이 행위 자체를 네. 굉장히 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렉스가 되는 건데 근데 제 주변에 책을 즐겨 읽는 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그 연령대 평균 수입이 수입보다 낮을 거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애초에 뭔가 그런 식의 사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간, 뭐 이런 것들에 좀 여유를 갖고자 의도했거나 아니면 그게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흘러왔거나 그런 태도나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어떤 직업군이 있고 그 직업군의 사람들이 주로 책을 많이 읽지 않나. 제 주위에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네. 뭐 본문에 나온 몇몇 꼭지들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도 좀 들려주시죠. 일단 뭐 아까 증여론 얘기가 나왔고, 네네네. 뭐 보드리아르의 소비 얘기도 늘 특히 이제 요즘에 다 온라인 구매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미지 소비랑 사실 연관되는 거기도 한데, 네. 또 재미난 건 그 택배가 서비스가 너무 빨라지면서 네. 저는 저런 얘기도 이제 다시 또 맞아요. 다시 쓰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예전에 그냥 구매하고 실제로 택배 배송이 왔을 때는 그 즐거움이 반감되고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은 그 시차가 너무 줄어가지고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와 있죠. 받아보기 때문에 이 구매 행위랑 실물을 실제로 마주하는 시간차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논의에서 얘기할 때처럼 그야말로 이미지를 소비하고 실체는 이제 감각하지 못하는 네. 이런 것도 또 역전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제 이 책이 2006년에 첫 출간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산 건 5쇄. 그래서 그로부터 한 4, 5년? 꾸준히 팔렸네요. 네네네. 샀는 이제 그랬는데 마치 뭐랄까 한 20, 30년 전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구체적인 현실과의 접점들을 다룰 때 뭐냐면 광고, 팝아트, 뭐 키치,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자동차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분이 분석해서 이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최신의 사회 현상들을 가지고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미 이 사회 현상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미 그 의미가 달라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아이폰이 없을 때죠.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을 때니까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광고를 소비하는 패턴도 결국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광고를 소비하는데 이때는 뭐냐면 TV라는 매체가 절대적이었잖아요. 그럼 TV와 광고 속에서 이 광고가 우리의 소비를 어떻게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자극하느냐를 들을 때 왠지 되게 옛날 얘기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소비 사회에 대한 이론이 한참 많이 이 2006년 당시가 이 당시 논술 문제도 소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실 이제 그랬던 때인데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 소비라고 하는 게 이때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명품이 소비되고 그런 이미지를 소비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이제는 뭐 집이라든가 큰 어떤 것에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소확행이라든가 나만의 소비,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소비라든가 네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되게 많은 부분으로 길이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에야말로 이 소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책이 나올 시점이 아닌가? 저는 안타깝게도 그 책을 찾지는 못했어요.
도서관을 못 갔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능력이 짧아서 그런지 가장 최신의 소비책은 조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나마 좀 잘 정리된 책이 이 책 같아서 제가 골랐는데 그런 조금 한계를 느꼈었고요. 또 하나 또 되게 재미있었던 지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돈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소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확실히 너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 우위 있잖아요. 사치품이라든가 내가 그 굉장히 권력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네가 나에게 되돌려줄 수 없음이 나의 권위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권력 지배층들이 이런 소비를 되게 많이 해왔고 나중에는 뭐냐면 이것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마치 그 물건을 가지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이게 이제 기호 소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어떨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는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물건을 가진다고 내가 실제 그런 권력이나 이것을 과시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왜냐면 그 물건은 이미 다 대중화됐으니까. 루이비통 가방은 재벌들만 드는 게 아니라 사무원. 내가 예를 들어서 오피스 레이디들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에게 권력을 줄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이제 그게 문화에 대한 안목? 미술이라든가 음악에 대한 어떤 안목, 그런 진입장벽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도 되게 철진한 얘기 같이 들리는 거죠. 지금은 그조차도 어떠냐면은 전시회 가보시면 진짜 젊은 남녀 커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말 젊은 어머니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고 이미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 대중화되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소비 이론을 쓴다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가 되게 상당히 궁금해졌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시간에 대한 그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이제 10년 정도 전에 제 친구들도 보면 그러니까 택배를 시키고 막 택배 박스를 받으면서 기분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특히 이제 직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회사 내지는 소속되어 있던 어떤 집단의 그 스케줄에 맞춰가게 돼요. 그럼 뭐 야근이 있다. 그러면 퇴근을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인데 이 회사의 약간 부품처럼 돼가는 거죠. 이 회사의 경제적 논리의 부품처럼 돼가는 거고 사실상 이 사람의 일상에서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점심에 뭐 먹고 그냥 커피를 마실지 아니면 티를 마실지 정도인 것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뭐 시발 비용이다 해가지고 택배 막 시키고 택배를 내가 시키면 그거는 내가 예상한 시간에 오잖아요. 내 맘대로. 근데 거기서 이제 행복을 느끼고 약간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뭐 미술관이나 어떤 그 예술적인 인사이트 같은 부분들도 너무 다 구조적으로 이게 빈틈없이 짜져 있는 게 이제 요즘이다 보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테크트리가 있는 거죠. 뭐 언제 무슨 뭐 전시하니까 그거 보러 가고 뭐 보러 가고 누구 만나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요즘은 되게 예측 가능하게 착착착착착 짜져 있는 약간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뭔가 그들을 쫓아가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선택으로 어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제가 보기엔 진정한 플렉스의 하나로 자리 잡은 약간 그런 그게 이제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태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어떤 맹목적인 추종은 없는 거네요. 일종의 각자의 자기 정체성이나 나의 고민의 여부에 따라 적어도 그것이 음식을 뭐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는 것이든 전시회를 보러 다니는 것이든 뭐 악기를 배우는 것이든 각자의 나름대로 자기 정체성의 영역에서 그렇죠. 플렉스가 이 플렉스라는 말 자체가 약간 힙합에서 이제 한국의 힙합에서 유래된 유행어 같은 건데 이 사람들이 플렉스라고 이제 지칭하는 종목 자체가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에요.
그럼 굉장히 비싼 고가의 차를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으로 사버려. 예, 이런 정신 거를 나간 짓이군, 막 이런 예,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하신 포틀레츠하고 약간 맞닿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라기보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결핍.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그 어떤 뛰어남과 우월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해주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게 뭐 시간도 말씀하셨지만 그 과거에는 사치라고 하면 네. 어쨌거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얻거나 누릴 수 있는 무엇 이걸 향유하는 행위나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시간이 대표적인 건데 어쨌든 뭐 빡빡한 어떤 일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많은 돈을 버는 어떤 사람들이 돈을 훨씬 적게 벌지만 자기와는 다른 어떤 선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로 그 사람들이 플렉스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네. 그리고 오히려 문화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훨씬 플렉스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김니끼님이 지적했듯이 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 정말 결핍된 게 뭔지가 네. 그 장면에서 드러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네. 그걸 쓸 시간이 없는 문제가 오히려 생기는 거니까. 아, 이거 흥미롭네요, 사치 네. 얘기.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0% 0%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해 놀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해 저희 오늘 내 인생의 사치 플렉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김니김님께서는 해민쌤의 스트럼 스타일 네,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주부님께서는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라는 책으로 우리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봤고요. 뭐 저희가 책 방송이긴 한데 뭐 그럼에도 이 사치 중의 사치는 네, 책을 사서 읽는 행위 그렇죠.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청취해주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사치를 저희 방송과 함께 오래도록 누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책사이다였고요. 저는 박알라딘이었습니다. 김니김님과 황주부님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